안녕하십니까, 타심입니다. MSI는 Z590, Z690 미디어킷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리뷰할 제품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줍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받았던 Z690 미디어킷 그 관짝 있죠? 그 나무 상자는 정말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그 관짝은 앞전에 관짝만큼 그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굉장히 또 신경을 써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감동을 받는다고까지 하면 좀 오반가? 아무튼 받는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안에 들은 제품이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지금까지의 박격포 정도라면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고 또 MSI가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하죠.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도 잘 나갔던 모델인데 이번엔 거기서 또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어요. 뭘로 나를 놀래켜 주려고? 야, 나 놀래 준비했어. 아, 이렇게 야, 아, 이렇게 놀래키는구나. 이게 이쪽으로 열리네. 가만 있어봐. 이게 단데 이거 가지고 놀래라고 하면 좀 약한데. 아, 그래도 놀래는 척 해주자. 어머 깜짝이야. 이게 뭐야? 자, 12400이네요. 근데 여기에 담아주면 기쿨은 따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쿨이 없이 이렇게 줬다는 거는 12400도 기쿨에서 벗어나라는 얘기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밑에 뭐가 또 있어가지고 서프라이즈. 결국 이 서프라이즈는 이게 옆으로 열려가지고 자, B660 박격포입니다. 우선 박격포를 설명하기 전에 B660이 뭐냐. 인텔 12세대에 대응하는 칩셋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Z가 붙든 B가 붙든 H가 붙든 무조건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예요. B660이 세 번째입니다. 순서로는 세 번째지만 아마도 많은 유저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칩셋이에요. 성능만 본다면 Z690이 제일 좋아요. 반대로 가격만 본다면 H610이 최고입니다. 그럼 B660은 뭐냐? 얘는 가성비가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Z690은 CPU 오버 램 오버 둘 다 되고 H610은 둘 다 안 돼요. 근데 H670하고 B660은 램 오버가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 AMD처럼 CPU 오버까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요즘 CPU들은 부스트 클럭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것만 다 찾아먹어도 크게 아쉬울 건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스톡 부스트를 다 찾아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최소한 보드와 쿨러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램 오버만 하더라도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CPU 오버까지 욕심을 낸다면 Z690으로 가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B660이 가성비 칩셋이란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을 알짜로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H670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B660과의 차이는 PCI 레인수가 더 많고 USB 확장성이 더 좋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B660이 가격 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특히 램오버가 가능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최고의 가성비 칩셋입니다. 그 가성비 B660의 박격포입니다. 박격포는 가성비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죠. 제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박격포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박격포예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12시 쪽에 방열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달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요렇게. 근데 요즘 박격포는 이때랑 비교하면 정말 좋아졌죠. 근데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성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격포는 진짜 가격만 싼 보드가 아니에요. 이 메인보드 박격포 말고 진짜 박격포 있죠. 그 무기 박격포도 최고의 가성비 확입니다. 가성비라는 게 가격 대비 성능인데 무기에서의 성능은 살상력이죠. 가격 대비 살상력 면에서 이만한 무기가 없어요. 소총이 제일 싼 것 같지만 그거 아시죠? 전쟁 나면은 거기에 맞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명 사살하는데 몇만 마리인가 소모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작고 싸고 가볍고 살상력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MSI가 이 보드 이름을 박격포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미디어킷은 가성비를 내세우기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DDR5를 사용합니다. 이 B660 박격포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DR4를 쓰는 모델은 이 박스 전면에 DDR4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DDR4라는 말이 없죠. DDR5를 쓰는 와이파이 모델이란 얘기예요. DDR5 램이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싼 게 MSI 잘못은 아니죠. 성능이야 당연히 5가 낫겠죠. 근데 그 램값 때문에 가성비에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정된 얘기예요. 자,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아닌 모델은 방열판 색깔이 검은색이고 와이파이 모델은 은색입니다. 얘가 11세대 박격포에 비해서 뭐가 더 좋아졌냐면 11세대 박격포도 전원부가 나쁘지 않았는데 걔는 N채널 모스펫이에요. 하지만 얘는 DR모스입니다. 걔는 12+2+1페이지였고 얘는 12+1+1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V코어에 할당된 건 똑같이 12페이지인데 같은 12페이지라 하더라도 N채널하고 DR모스의 차이는 커요. DR모스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12페이지라 하더라도 상당히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DR모스에는 ISL 99360F가 쓰였습니다.
60A짜리예요. 그리고 PWM 컨트롤러는 RAA22913을 썼습니다. 저는 얘가 12900K를 끼워도 버틸 것 같아요. 물론 12900K를 오버클럭을 하면 힘들겠죠. 근데 12900K의 스톡 부스트 클럭을 뽑아내기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전원부가 상당히 실합니다. 방열판도 큼직하고요. 그 미디어킷 안에 12400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솔직히 12400을 끼우고 돌리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CPU 보조 전원도 8핀 2개입니다. 메모리는 DDR5 6200까지 지원합니다. M2 소켓은 2개 있고요. 그리고 MSI도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이름이 M2 락커. 이렇게 읽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M2 락커라고 읽어야죠. M2 락커라고 읽는 순간 뭐에 쓰는 물건인지 감이 오죠. M2 락커라고 읽으면은 뭐 엄마가 락커야? 그 락커가 아니구나. 로커. PCI 슬롯은 3개가 있는데 얘가 4.0 곱하기 16이에요. 나머지 2개는 3.0입니다. 곱하기 1 하나, 곱하기 4 하나. 이게 길지만 금색 접점은 자세히 보면 여기쯤에서 끝납니다. 이만큼은 비어있는 거죠. 요런 데서 H670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PCB는 이온스코퍼 6레이어 기판입니다. 오디오 코덱은 AAC1200이에요. 후면입니다. USB는 까만 거 4개, 빨간 거 3개입니다. 얘는 3.2 젠2 타입C인데 곱하기 2로 동작하는 거예요. 내장 그래픽 출력은 HDMI 하나,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입니다. 유선랜은 리얼텍 2.5GB짜리고요. 무선랜은 AX201,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오디오 출력은 아날로그 포트 5개, 광출력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 CPU를 뭘 끼우느냐가 고민스럽네요. 미디어 킷 안에는 이 12400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끼워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 같은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 보드가 DDR4 버전이라면 최고의 가성비 CPU죠. 근데 얘는 DDR5란 말이에요. 이걸 엊그제 이거 테스트한다고 샀는데 싸게 샀다고 산 게 60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뭐 60이든 70이든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램을 샀는데 가성비를 위해서 12400을 쓴다? 뭔가 좀 말이 안 돼요. 이 서프라이즈 선물로 준 건가? 선물 줄 때 정도면 이 서프라이즈 뭐 이거 하자. 아무튼 이걸 같이 줬다는 거는 이걸 꽂아서 돌려보란 얘기일 테니까 뭐 돌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다지 맞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부가 워낙 화려해서 당연히 이거보다 위급 CPU들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제 임의로 한 3가지 정도 CPU를 꽂아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넘게 돌아온 것 같은데 종료하겠습니다. 4시간 13분 돌았네요. 계속 49배수로 돌은 거예요. 이게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P코어가 49, E코어가 37. 이거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스톡 부스트 클럭이에요. 이게 이 배수들을 유지 못한다는 거는 전원부가 부실하든가 CPU 온도가 한계에 도달하면 얘네들이 떨어집니다. 올코어는 49고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52배수예요. 52배수도 잘 찍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스톡 클럭은 다 찾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B보드가 12900K를 끼우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아무것도 손 안 댄 순정 상태에서는 안 돌아요. 순정 상태에서는 프라임 시작하자마자 꺼져버려요. 여기 보시면 CPU 전체 전력 소비가 284W입니다. 이게 만약에 순정 그대로 돌리면 310이나 그 이상 나옵니다. 프라임하고 링스 두 가지는 아무것도 손 안 댄 상태에서는 안 돌아요. 라이트 컨트롤을 만져줘야 됩니다. 바로 위에 전력 제한 해제한 건 무시하시고 이 상태가 순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 순정 상태에서 윈도우로 들어가서 프라임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스몰 시작. 310까지는 찍히죠. 예, 금방 꺼집니다. 313인가 찍힌 것까지 봤어요. 근데 그 정도 소비 전력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고요. 한 300W 정도부터가 길게 갑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찾아낸 진짜 안전한 범위는 290W 이내예요. 근데 오버클럭을 안 한 상태에서 290W까지 도달할 수 있는 CPU가 12900K 밖에 없어요. 12900K도 프라임이나 링스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시네벤치는 얼마나 먹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네벤치 30분 테스트 완주했고 최고 소모 전력은 273W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순정 상태로 그냥 써도 됩니다. CPU 온도 때문에라도 프라임까지 돌려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프라임하고 링스 기준으로 모드 9는 확실하게 안 돌고요. 모드 1부터 모드 23까지 있어요. 그 중에 기본값이 9인데 9로는 안 돌아요. 한 칸 낮춰서 모드 8로 하면 확실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까지 돌아갈 테니까 그 값을 찾아본 거예요. 노멀 모드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얘를 어드밴스드로 바꾸면 숫자로 나옵니다. 모드 9일 때는 둘 다 80이에요.
모두 8일 때는 둘 다 70입니다. 그러니까 70부터 80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부터 돌아가겠죠. 그걸 찾아보려고 제가 이걸 일씩 낮춰봤어요. 일찍 성공했으면 그나마 시간이 덜 걸렸을 텐데 71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금방 보여드린 게 이렇게 주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시네벤치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돌아갑니다. 제가 아주 미세한 단위로 관찰을 해봤는데 그 한계가 300W쯤 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310 정도까지도 돌아갑니다. 근데 유지를 못해요. 300W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2시간은 버텨요. 근데 그 이상에서 결국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이 보드의 진짜 한계는 딱 이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12900K를 제외한 어떤 CPU도 다 돌아갑니다. 12900K도 링스하고 프라임만 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링스하고 프라임도 라이트 컨트롤을 손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심지어 Z보드들 중에서도 아주 저가형 보드들은 이만큼도 안 되는 보드들이 있을 거예요. 모스펫 온도는 68.5도까지 올라갑니다. 방열판 온도는 착하고 12시 쪽이 제일 높네요. 12900K를 가지고 전원부 테스트랑 램오버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DDR5 박격포 보드랑 가장 잘 어울리는 CPU 중에 하나가 얘가 아닐까 합니다. 12700F예요. 일단 박격포 보드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얘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격포 보드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유는 지금 시점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는 DDR5 램값이 굉장히 비싸죠. 미디어킷 안에는 12400이 들어있긴 한데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물론 CPU 값이 램값보다 꼭 비싸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지나치게 언밸런스한 것도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죠. 게다가 박격포 보드의 전원부는 아주 훌륭하단 말이에요. 12900K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링스하고 프라임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12900K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원부 좋은 보드에 비싼 DDR5 램까지 사놓고 나서 CPU는 12400을 쓴다는 게 솔직히 좀 어색합니다. 물론 DDR4 박격포에는 12400이 아주 잘 어울려요. 걔는 진짜 가성비고 얘는 또 다른 의미의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는 말이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싼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웬만치 좋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탁월한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약간 다른 의미예요. 얘는 두 번째 의미의 가성비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두 번째 의미의 가성비가 진짜 가성비인 것 같아요. 일단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 만족하는 애 중에서 싼 걸 찾아야지 싼 것 중에서 성능이 좋은 애를 찾는다는 게 그래서 별로 쉽지 않아요. 보통은 대부분 그냥 싸기만 하고 끝나죠. 싼 B660 보드들 많습니다. 뭐 13만원짜리인가도 있던데 걔들이 뭐 딱히 성능이 좋으리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는 뭐 욕심이죠. 얘가 두 번째 의미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K버전 대비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물론 성능 차이도 있긴 하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12700K랑 코어 구조가 같아요. 대표적인 차이가 걔는 오버클럭이 되고 얘는 안 된다. 그리고 기본 클럭하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12700K 대비 보다 저전력 저발열에 포커스가 맞춰진 애가 얘죠. 그래서 얘는 12700K랑 지금 말씀드린 걸 빼면 같은 CPU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2600하고 12600K는 완전히 다른 CPU입니다. 12600은 단순히 오버클럭이 안 되고 클럭이 조금 낮은 12600K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어하고 스레드 숫자 자체가 달라요. S3 캐시 크기도 다르고요. 근데 얘는 12700K랑 유전자가 확실히 같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10만원 정도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저 팔라딘 400 정도면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12700K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 공랭 쿨러로는 좀 힘들죠. 쿨러 비용까지 추가되는 걸 감안하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애예요. 물론 K버전 12700하고는 확실한 성능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가격만큼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여러모로 박격포 보드랑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찰떡이라고 하죠. 물론 미디어킷 안에는 12400이 들어있으니까 걔도 돌려볼 겁니다. 둘 간의 성능 차이도 한번 비교해볼만 하죠. 가격은 뭐 거의 한 17만원, 18만원? 그쯤 차이 납니다. 요번에 인텔이 기쿨을 바꿨죠. 히트싱크의 소재는 구리입니다. 여기 불이 들어오나? 생기기는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금속이 아니에요. 여기는 보니까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기존에 쓰던 기쿨이죠. 얘도 여기까지만 금속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같은 검은색이라 구분이 잘 안되는데 이 밑에 절반 정도만 금속입니다. 크기는 약간 더 커진 것 같기도 하네요. 암들을 따라 했는지 이번에는 기쿨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이 레모너입니다. 얇은 층으로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얘도 이름은 있었죠. 초코파이. 근데 이게 무슨 가스레인지처럼 이미지가 왠지 좀 따뜻합니다. 손 시려울 때 요렇게 하고 있으면 따뜻할 것 같아. 6000에 CL40짜리인데 똑같은 6000에 CL36짜리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상식대로라면 가격이 비슷할 경우엔 당연히 CL36짜리를 사야 됩니다. 근데 CL40짜리가 하이닉스 램을 썼다는 소문이 있길래 저는 일부러 이걸로 힘들게 구했습니다. 꽂아봤는데 하이닉스가 아니다. 바로 장터로 출격이죠.
40404076 1.3V예요. 여기도 4040, 여기도 404040. 이 40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이렇게 생겼고 RGB 버전입니다. 야, 이젠 또 별걸 다 조여야 돼. 이왕이면 또 서프라이즈로 가려야죠. 자, 슬롯 D 누르고 서프라이즈로 조입니다. 요 줄인데 D램 매니팩처러 S자가 먼저 보이면 되는 거죠. S자가 먼저 보이면 삼성일 수도 있구나. S자가 보이는데 에이씨, 야, 이건 또 하이닉스 거라고 누가 그랬냐.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서프라이즈 하다. 가라 장터로. 램 바꿔 꼈어요. 기쿨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기쿨은 어디까지나 기쿨이에요. 도라는 간다는 거하고 추가 비용이 필요 없다는 거 말고 더 이상의 큰 의미를 두긴 힘듭니다. 논케이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기쿨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나 이제는 램오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고급 쿨러를 달아줄 필요도 없어요. 한 2, 3만원짜리 쿨러면 충분합니다. 오버클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스톡 부스트 클럭을 다 뽑아 먹으려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메인보드 전원부랑 쿨러예요. 그래서 B보드나 H보드도 전원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쿨은 부스트 한 개까지 터진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높은 온도가 기쿨만으로는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램오버라고 할지라도 만져야 되는 전압이 있어요. 오토로 놔둔다고 해도 그 전압들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전압들을 만질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비싼 쿨러를 달수록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기쿨하고 2, 3만원짜리 쿨러의 차이는 엄청난데 2, 3만원짜리하고 5, 6만원짜리 쿨러의 차이는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 대비 효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가격대가 2, 3만원대예요. 그 이상의 쿨러는 선택이고요. 이 정도까지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2, 3만원짜리 쿨러를 몇 개 준비해봤어요. 팔라딘 400. 작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쿨러고 올해도 뭐 이변이 없는 한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쿨러가 출시되기 전부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출시되고 나면 뭔 사고를 쳐도 칠 줄 알았습니다. 얘보다 성능이 좋은 쿨러를 찾는다면 널리고 깔렸죠.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보이는 쿨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 팔라딘이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성기사쯤 될 건데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사기성이죠. 사기성이 짙은 가격이에요. 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쿨러들은 다 죽으라는 건가?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귀가 얇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과연 네가 최고가 맞느냐? 원래는 이 400이 들어가는 애들끼리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3R도 소쿨 RC400이라고 있죠. 팔라딘 400, RC400, 겜맥 400 그렇게 붙여보려고 했는데 마침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컴퓨전에서 출시기념 단독 행사를 하길래 낼름 질렀습니다. 분명히 센 놈일 것 같아. 제 예상으로는 얘네 둘은 박빙이에요. 겜맥이 조금 처질 거야 아마. 이게 EX나 프로면 모르겠는데 XT로는 안 될 거예요. 얘는 받은 거, 얘는 산 거, 얘는 빌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교는 냉정합니다. 1도라도 낮은 놈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둘은 그냥 버려버려야. 아, 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얀색이라서 이쁘네요. 하나는 소켓 1200이 들고 하나는 1700이 들었어야 되는데 둘 다 1200입니다. 야, 이거 이제 어떡하냐? 아씨.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리안리 갤러 헤드에 쓰는 1700 키트예요. 12세대 나오자마자 제가 알리에서 이거 여러 개 사놨어요.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 거북선을 만들던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미리 대비를 해놓은 거죠. 나사가 너는 이제 나사만 맞으면 돼. 나사 어딨니? 예, 딱 맞죠. 거북선. 이런 선견지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묻뽑기 방지 키트예요. 기존에도 묻뽑방이 있긴 있었는데 기존의 거는 배송 중에 쿨러가 흔들려가지고 CPU가 뽑히는 걸 방지하는 키트였거든요. 얘는 CPU를 아예 이걸로 눌러줘가지고 원천적으로 묻뽑기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젠인데, 예, 그렇죠.
여기만 나사로 조여주면 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쿨러 회사에서 만들 게 아니고 보드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보드의 일부분으로 이런 게 달려야 되는데. 쿨러 테스트를 이만큼이나 했어요. 이 스샷 각각 하나하나가 30분짜리입니다. 돌리는 것만 30분이고 쿨러 바깥 끼고 준비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4,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 에러 없이 30분씩 돌렸고요. 이게 요즘에 한글로 바뀌었는데 원래 이게 코어 템퍼러처죠. 얘하고 이 P코어 온도 평균하고 이게 CPU 패키지 온도예요. 얘하고 이게 다이오드로 측정한 CPU 온도,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비교해봤습니다. 얘는 겜맥스라고 썼는데 겜맥스 400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XT입니다. 빨간색이 1등, 주황색이 2등, 까만색이 3등이에요. 셋 중에서는 겜맥스가 조금 처지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가격도 제일 착하고 이 정도면 꽤 준수한 성능이에요. 팔라딘하고 TM41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세하게 팔라딘 쪽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최고 온도나 패키지 온도는 똑같고요. 평균 온도하고 CPU 온도에서 미세하게 팔라딘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거는 팬을 하나씩 달았을 때고요. 얘네들은 마침 쌍팬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쌍팬으로도 돌려봤어요. 쌍팬으로 했을 때는 단팬으로 했을 때보다 성능 차이가 약간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 다 쌍팬 성능이 생각보다 좋아요. 저는 쌍팬 달아가지고 온도가 1, 2도만 떨어져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둘 다 3, 4도씩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쌍팬 성능이 잘 나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쌍팬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뚱뚱해서 좀 불편해요. 셋 중에서 팔라딘 성능이 제일 좋아가지고 팔라딘으로 테스트했고요. 쌍팬 안 쓰고 단팬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입니다. CPU는 이렇게 2가지를 사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원래 3060ti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 정도 급에서는 이 둘 간의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픽카드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 둘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3080ti가 제일 고성능이라서 얘로도 돌려봤습니다. 쿨러는 팔라딘 400입니다. 3가지 공랭 쿨러를 비교해봤더니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얘네들은 둘 다 CPU 오버는 안되기 때문에 램만 오버했습니다. 오버클럭은 각각 이렇게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차이나는 부분은 TRDRD-DG하고 TWR-WR-DG 값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값들이 12400은 77이고요. 12700F는 88입니다. 얘도 7로 해도 되긴 하는데 불안해요. 8일 때가 훨씬 안정적이라서 88로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맨컨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씩만 비교한 거라서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12400 전체 특징인지 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값이 짝수가 잘 안 들어가요. 77로 해도 되니까 88로 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토로 놔두면 또 88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토로 놔둬도 88인데 그 88을 수동으로 입력을 하면 부팅이 안 돼요. 12700F나 12900K는 안 그랬거든요. 얘만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99로 하면 또 됩니다. 근데 또 10, 10은 안 돼요. 11, 11은 또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홀수는 되고 짝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12는 또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 규칙은 못 찾았는데 12700이나 12900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잘 돼요. 그리고 이 둘만 비교하면 당연히 미세하게라도 얘가 더 나은 건 맞아요. 아무튼 이 TRDRD하고 TWR-WR-DG 값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조건으로 오버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제일 왼쪽이 논오버, 나머지 둘은 오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400은 각각 논오버랑 램오버 한 상태로 비교를 했고요. 12700F는 오버한 상태로만 비교했습니다. 빨간색이 1등, 주황색이 2등, 까만색이 3등입니다. 일단 벤치 테스트는 당연히 12700F가 한참 높아요. 그리고 12400 논오버랑 램오버 한 거는 얘가 점수가 좀 더 높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벤치 테스트에서는 12400하고 12700F의 차이는 크지만 논오버와 램오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D마 테스트에서도 12700F가 제일 잘 나오고 12400 램오버 한 게 2번째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여기까지는 3060ti 한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게임 프레임 비교입니다. 오버를 안 한 상태보다는 램오버 한쪽이 확실히 잘 나오고요. 12400하고 12700F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3060ti로 돌렸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2400이 3060ti 정도까지는 성능을 잘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가성비가 엄청 좋긴 합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등급이 올라가면 얘네 둘 간의 차이가 좀 생겨요. 3080ti로 하면 이 둘 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배그나 툼레이더나 파크라이 같은 경우에는 격차도 커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이 정도 급까지 올라가면 12400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글카 등급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CPU도 같이 올려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의 결론은 PC의 주 사용 목적이 게임이고 그래픽카드를 3060ti나 그 아래급을 사용할 경우에는 12400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PC의 주 사용 목적이 작업 쪽도 있고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고사양 글카를 쓸 경우에는 얘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바이오스에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쿨러를 고릅니다. 순행, 공냉, 기쿨이에요. 팔라딘이나 겟맥스, TM21 같은 거는 이 타워 에어 쿨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쿨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전력 제한 값이 다릅니다. 자, 각자 본인한테 맞는 쿨러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스 버전은 A10입니다. OC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만질 게 몇 가지 없고 굉장히 쉬워요. 자, 손대지 말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 CPU IMC랑 D램 클럭의 비율은 1대2로 맞추시고요. DDR5는 기어2가 제일 무난합니다. 한 칸 아래가 램클럭 입력하는 곳인데 저는 6200으로 했어요. 이게 하이닉스 시금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들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특별히 수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지간해서는 6200까지 들어갈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삼성이나 마이크론은 그렇게 오버가 잘 안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부팅이 안되면 오버클럭 페일드라고 떠요. 그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도 안 뜨고 아예 먹통이 됐다. 리셋 점퍼를 쇼트시키면 됩니다. 자, 밑으로 통과.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줄에 D램 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요.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만 이네이블로 바꿉니다. ESC 눌러서 나가요. 똑같이 따라해 보셔도 되고 만약에 안 돌아가면 값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인 타이밍은 이렇게 맞췄고요. 그 아래로 서브 타이밍은 이렇게 맞췄고요. 턴어라운드 타이밍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밑으로 나머지는 손 안대고 TXP랑 PPD만 바꿔줬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타이밍들은 참고용이에요. 똑같이 넣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서 되는 분들은 더 조여주셔도 되고 안 돌아가면 융통성 있게 조절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ESC 눌러서 나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요. 소켓 센스도 제가 습관적으로 바꾼 거지 여기도 손 안 대도 됩니다. 자, 전압 세팅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전압만 만졌습니다. SA 전압은 만져도 먹히질 않아요. 항상 이 값입니다. B660은 원래 SA 전압 조절이 안 되는지 다른 보드도 한번 만져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들어가고 있는 전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원하는 클럭이 잘 돌아가면 손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좀 더 클럭을 올려보려고 한번 만져본 거예요. 자, 다 끝났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박격포를 왜 박격포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원래는 뜻이 와전된 말입니다. 원래 박격포는 우리가 아는 그 박격포가 아니에요. 럴 전쟁 때 일본군이 간이 유탄 발사기를 급조해가지고 썼는데 그게 그렇게 사거리가 짧았답니다.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 무기는 적한테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쏴야 되는 거예요. 박격포에서 박격이 근접해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 이름이 박격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격포라고 부르는 그 진짜 박격포는 왜 이름이 박격포가 됐느냐? 요즘에 진짜 박격포는 사거리가 깁니다. 적한테 근접해서 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군이 박격포라는 무기를 처음 봤을 때 옛날 그 일본군이 쓰던 그 무기인 줄 안 거죠. 하늘로 쏴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그 포탄 날아가는 궤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 이름이 박격포인 줄 알고 그렇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모더는 왜 모더냐? 우리나라 말의 박격포는 잘못 와전된 거고 얘는 진짜로 유래가 있어요. 이 모더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이 쓰인 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박격포란 뜻이고 또 하나는 공사장에서 쓰는 그 몰타르 있죠. 그 몰타르가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막자사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자사발이 뭐냐? 자, 이런 게 막자사발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박격포나 얘나 둘 다 모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박격포예요. 그리고 박격포의 모더라는 이름이 얘한테서 따온 겁니다. 박격포가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옛날 박격포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박격포예요. 이게 포탄이고 지금 보여드린 박격포들이 딱 막자사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얘나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모더가 된 겁니다. 얘가 모더니까. 영어로 하면 얘나 박격포나 둘 다 모더인데 우리말로 하면 막자사발인 얘는 주로 어디에 쓰느냐? 옛날에는 약국에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약국 마크가 막자사발인데도 꽤 많아요. 약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싸서 줬다니까. 요즘엔 이런 봉지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봉지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저는 이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다고 말로만 들었지.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자, 그렇게 약을 갈 때도 쓰고 이렇게 소금을 빻는 데도 씁니다. 이게 최진산 소금이란 거예요. 유명한 장인이 만든 소금인데 상위 0.1%짜리 소금이랍니다. 천일염이래요. 얘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요.
이 부위는 가브리살. 요게. 예, 얘는 갈매기. 얘는 목살 삼겹살. 얘는 수제소스. 이렇게 불향을 피워줘야지 이제 고기가. 그렇죠. 예, 향이 있어서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갈매기살. 그래서 이제 톱을 해서 이제 잘라다 드릴 거예요. 예. 초벌실도 있어요. 김에다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네. 얘를 한번 찍어 주세요. 강황. 예, 푹 찍어야 돼 맛있어요. 양념이. 그리고 이렇게 싸서 한번 드셔. 예. 그래서 항상 마요소스를 푹 찍어야 돼. 고기가 간이 돼서 맛있어요. 네. 야, 이 고기를 김에 싸먹는 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요. 이 소금이 그냥 먹어도 시원해요. 그렇게 안 짜고 달아. 마약 소스에 찍어서. 항정살이에요. 백김치에 싸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이렇게 먹는 게 의외로 맛있습니다. 이게 강진돌김이래요. 이게 세 번째로 맛있는 것 같고, 마약 소스만 찍어서 먹는 거. 이게 갈치 속젓이에요. 박격포가 이렇게 맛있습니다. 박격포로 찍어서. 이게 제일 맛있네. 밥은 또 먹어야죠. 밥배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테스트에 사용했던 게 아니고 새 거예요. 근데 쌍펜 테스트 하느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펜만 잠깐 꺼내서 썼습니다. 얘는 오늘 테스트에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얘가 1700브라켓이 안 들어있어요. 1200브라켓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라면을 샀는데 후레이크하고 분말이 하나씩 들어있어야 되는데 후레이크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으려면 차라리 분말이 두 개가 들어있든가. 저한테 필요한 건 분말이지 후레이크가 아니거든요. 후레이크만 가지고는 라면을 못 끓여 먹잖아요. 그래서 안성탕면 스프를 넣고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컴퓨전에서 샀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후레이크만 두 개가 들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은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안 와. 원래는 그 다음날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안 와요. 이런 거 가지고 두 번, 세 번 전화하기가 좀 그렇죠. 추첨하기 전에 도착하면 다행일 텐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이 장면에서 짜증이 좀 납니다. 그래서 얘는 당첨되신 분한테 발송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암고는 당연히 얘는 팔라딘이죠. 이 쿨러는 3 R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알라딘입니다. 추천 프로그램이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대문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하실 분은 얘는 팔라딘, 얘는 알라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댓글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